이제네스 신경외과 의원 운영하고 있는 조성윤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집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을 제가 좀 들어봤더니 손발 주무르기, 손 따기, 흔들어 깨우기, 아스피린 먹이기, 물 먹이기, 우황청심환 먹이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실 흔들어 깨운다는 얘기는 뇌졸중 이외에도 잠들면 안 돼 이런 얘기 많이 보셨을 텐데, 흔들어 깨우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게, 뇌출혈의 경우에는 혈압이 너무 올라가면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환자를 막 흔들어서 자극을 하면 재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겨우 피가 멈춰 있는데 흔들어 깨웠다가 다시 빵 터지면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깨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뭔가를 먹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황청심환, 아스피린, 물, 허준 이런 옛날 드라마 보면 꼭 이렇게 입도 못 벌리고 있는데 한 숟갈씩 떠서 약 먹이고 반은 흘리고 반은 들어가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서 의사들은 정말 개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꿀꺽 삼키는 기능, 연화 기능이라고 하는데 삼키는 기능이 잘 안 되는 삼킴 장애가 와 있는 환자거든요. 근데 그런 환자들한테 꿀꺽 못 삼키는 상태에서 억지로 밀어 넣으면 그게 어디로 가느냐? 기도로 흘러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원래 꿀꺽 하면서 기도는 닫아주고 식도로 흘러가게끔 해줘야 되는데, 기도, 식도 다 열려있는 상태에서 잘못 들어가면 기도로 흘러내려가면서 그 음식물이나 약이나 물이 폐에 쌓이게 됩니다. 이제 그런 걸 흡인성 폐렴이라고 하는데, 흡인성 폐렴이 상당히 치료가 어렵고 사망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물, 특히나 삼킴장애 중에서 물을 삼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삼킴장애 환자들 치료를 할 때 물을 직접 먹이지 말고 걸쭉하게 만들어서 먹이는 연습을 해요. 그 정도로 물이 위험하고요. 또 아스피린 먹이라고 돼 있는데 일부 그나마 아스피린은 도움될 수 있어요. 근데 아스피린이 도움되는 거는 혈관이 막혔을 경우, 뇌경색이거든요. 근데 집에서 뇌경색인지 뇌출혈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 아스피린을 먹였는데 알고 보니까 뇌출혈이었다. 그러면 불붙은 집에다가 기름 부은 꼴이거든요. 그래서 아스피린도 하면 안 됩니다. 먹이면 안 되고요. 우황청심환, 응급실에 우황청심환 먹고 와서 구토하시는 환자들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그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저도 너무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 우황청심환이 그 상황에서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약이거든요. 결론은 아무것도 먹이면 안 된다. 또 다른 게 이제 손발 주물러라, 손 따라 이런 얘기, 시커먼 피가 나오면 좋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죠. 근데 이 뇌졸중이라는 거는 뇌에 문제가 생긴 건데 그걸 굳이 손을 흔들고 따고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문제인데 손발 자극해서 이득될 게 없어요. 손을 따게 되면 피가 나면서 바늘 들어갈 때 자극이 되죠. 그러면 혈압이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손발 따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손발을 막 따서 왔는데 알고 보니까 뇌경색이라서 아스피린 같은 지혈이 잘 안 되는 약을 먹여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여기서 막 피가 나요. 그래서 손발 따시면 안 됩니다. 제 환자 중에 빨래 개다가 한쪽 팔이 말을 안 들어서 응급실 오셨던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은 빨리 발견을 해서 치료가 잘 됐어요. 그래서 되게 칭찬을 해드렸었는데, 반대로 그런 경우에 또 괜찮겠거니 하고 집에서 막 주무르다가 시간 보내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한쪽 팔만 너무 많이 썼을 경우에 그쪽 근육의 경직이 올 수도 있지만, 별로 그런 상황이 아닌데 한쪽 팔에 다리에 마비가 온다 그러면 뇌졸중 의심하고 빨리 응급실로 오셔야 됩니다. 결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빨리 119 부르세요. 119 부르시고 빨리 구급차 타고 병원 오시는 게 정답입니다. 집에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만 뇌졸중의 경우에도 가끔 기도가 막혀서 숨을 잘 못 쉰다든지 구토해서, 그럴 경우는 옆으로 좀 돌아 눕히고 입에 들어있는 걸 조금 빼준다든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만, 흔히 알려진 상식들 아무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 뇌동맥류라는 것은 혈관이 부풀어 오르다가 빵 터지는 병입니다. 그래서 고전적으로 설명을 할 때는 빵 터지는 순간 3분의 1이 그 자리에서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고, 또 병원에 와서 3분의 1이 사망한다. 3분의 1만이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살아남는데 그나마 그 중에서도 상당수는 장애인이 된다. 이렇게 고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에는 치료 방법이 워낙 좋아져서 그것보다는 치료 성적이 올라가긴 했지만요. 그만큼 무서운 병입니다.
뇌동맥류라는 것은 혈관이 부풀어 오른다 그랬잖아요. 우리 몸의 혈관은 세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겹이 아니라 세 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유독 뇌동맥류라는 말이 많은 이유는, 물론 뇌 이외에도 복부나 흉부대동맥류 같은 것도 있지만 뇌동맥류가 많은 이유는 뇌혈관이 특이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 겹 중에서 뇌혈관은 중간층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래서 머리를 열어서 수술을 하다가 현미경으로 쳐다보면 이 혈관이 워낙 얇으니까 피가 막 지나가는 게 슝슝 지나가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되게 투명합니다. 그것은 중간층이 없기 때문인데요. 중간층이 없기 때문에 혈관이 부드러운 대신에 잘 부풀어 오를 수가 있어요. 한 점이 조금이라도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이 압력을 못 견디고 혈관이 부풀어 올라서 점점점 커지다가 어느 날 빵 터질 수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라서 다르지만 뇌동맥류는 100명 중에 한두 명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유병률을 약 1, 2% 정도로 보거든요. 상당히 높은 수치죠. 이런 뇌동맥류를 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터지게 되면 뇌지주막 가출혈이라는 병으로 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뇌지주막 가출혈은 사망률이 상당히 높고 생각보다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입니다. 유명한 분들 중에 안타깝게도 고 강수연 배우가 이 병으로 돌아가셨고요. 또 안재욱 배우도 미국에서 뇌지주막 가출혈이 생겨서 수술하고 상당히 고생을 했다는 건 널리 알려진 일입니다. 그만큼 뇌동맥류는 널리 퍼져 있고 위험한 병이라는 걸 아시고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뇌동맥류는 치료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언제 치료하는 것이 좋으냐? 미리 발견해서 터지기 전에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터지고 난 다음에도 터지기 전하고 치료 방법은 똑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고전적인 방법으로 두개골을 열어서 현미경으로 터진 혈관을 찾아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 뇌지주막 가출혈, 뇌동맥류 파열 때문에 생기는 경우는 사망하는 원인이 이 뇌동맥류가 결국 다시 터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요. 현미경으로 보고 이 터진 부위를 찾아서 금속 집게로 이렇게 집어주는 뇌동맥류 결찰술을 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확실하고 고전적인 방법이고요. 예전에는 다 이런 방법으로 해결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서 대부분 머리를 열지 않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머리를 열지 않고 수술하는 방법은 우리 몸의 혈관이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굵은 혈관,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굵은 혈관 중에 다리 쪽에 있는 사타구니 쪽에 있는 혈관에다가 주사 바늘을 넣고 혈관을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와서 목을 지나서 뇌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풀어 오른 혈관까지 찾아 들어가서 그 혈관 안에 지혈이 될 만한 기구를 집어넣어서 다시 터지지 않도록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그 기구 중에 제일 널리 쓰고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코일이라고 하는 건데요. 코일을 뇌동맥류 안에 이렇게 꽉 채워 넣으면 피가 통하지 않게 되면서 다시 터지는 일을 막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머리 열기 싫어서 무서워서 미리 발견을 했다가도 치료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뇌동맥류가 발견이 돼서 코일 색전술로 치료를 하면 1박 2일 코스, 2박 3일 정도로 치료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강수연 배우 돌아가셨을 때 상당히 신경외과 의사들이 안타까워했었는데, 왜냐하면 이건 터지기 전에 미리 건강검진해서 발견만 하면 대부분 쉽게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검진을 안 하면 발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꼭 건강검진 하실 때 뇌혈관이 보이도록 MRA나 CTA라는 검사로 뇌동맥류가 있는지 여부를 검사를 하셔서 발견이 된다면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음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음모가 시작될 때 맨 처음 하는 얘기가 콜레스테롤은 몸에 꼭 필요한 건데 왜 콜레스테롤을 지나치게 낮추게 하느냐, 이 의사들이 제약회사의 로비를 받아서 독약을 환자들한테 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필요한 건 분명히 맞습니다. 꼭 필요한 물질인데 문제는 과했을 때, 지나치게 많았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거고, 다행스러운 거는 이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떨어뜨려 놨을 때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하면 저절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게 이 대답의 핵심입니다. 콜레스테롤 종류 중에 고밀도 콜레스테롤, 저밀도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LDL이라고 약자로 부릅니다.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혈관 속을 다니면서 운반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 LDL이 높은 것을 고지혈증이라고 부르고 LDL이 주로 혈관계 부작용을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을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그래서 LDL을 타겟으로 낮추었더니 효과가 좋았다. 심근경색이라든지 뇌경색 재발률이 낮고 도움이 되었다. 이런 연구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들을 부정하면서 콜레스테롤을 지나치게 낮추면 문제가 되고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인 스타틴이 문제가 많은 약이다 이렇게 몰아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아스피린 그리고 항생제와 더불어서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아주 선물 같은 약이 스타틴이라고 봅니다. 이 스타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악플 달리는 건데요. 뇌혈관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병들이 있죠.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대표적인 세계 질환으로 볼 수가 있는데 고혈압도 그렇고 당뇨도 그렇고 고지혈증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운동하고 식이습관 먹는 걸 조절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운동하고 식이습관 조절해서 컨트롤 할 수 있는 약 없이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질병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고지혈증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고지혈증은 약이 없으면 컨트롤하기가 아주 어렵다.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하고 아무리 먹는 거 잘 가려서 먹어도 제일 어려운 게 고지혈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스타틴에 대해서 음모론을 펼치는 분들이 스타틴의 부작용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시거든요. 스타틴 써보면 분명히 부작용이 있긴 합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이 근육통에 관한 얘기거든요. 스타틴 먹고 나서 몸 여기저기가 아프다 이런 얘기들 내지는 찌뿌둥하다 뭔가 불편하다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연구 결과에 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비율이 높거든요. 근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음모론 내지는 약의 부작용이 근육통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미리 알고 대답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약을 먹으면 근육통이 많이 생길 수 있다더라 라고 생각하고 내 몸을 느끼니까 나도 근육통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엄청 많다는 겁니다. 물론 실제 근육통이 있어서 약을 중단해야 될 정도로 심한 분들도 한 1000명에 1명 정도로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은 근육통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스타틴에 의한 근육통이 아니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견딜만한 정도의 불편함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타틴을 먹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 혈관계 이득과 나의 불편함을 잘 고려해서 저울질해서 내가 얻을 게 많다면 스타틴 복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스타틴에 대한 괴담 중에 또 많이 나오는 것이 당뇨 이야기입니다. 스타틴 먹으면 당뇨 걸린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일부는. 그렇지만 스타틴 먹고 나서 생기는 당뇨의 대부분은 이미 당뇨에 걸릴 만한 위험인자가 있고 걸릴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 스타틴 복용 중에 당뇨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 당뇨가 생긴 것을 모두 다 스타틴 때문이다 라고만 몰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스타틴 복용 중에 새로 생기는 당뇨도 있지만 지나치게 과장돼 있고 스타틴을 먹으면 꼭 당뇨가 생긴다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뇨 환자라고 하더라도 당뇨가 생길 위험이 높은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스타틴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히 써야 됩니다. 그리고 당뇨가 결국은 혈관을 망가뜨리는 병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치료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스타틴에 대한 괴담 중에 치매 걸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히려 치매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 게 혈관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해주면 치매 발병률은 오히려 낮아지거든요. 반대로 얘기해야 됩니다. 스타틴 먹으면 치매 덜 걸린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치매가 걸린다고 오히려 과장하고 있죠. 또 간이 상한다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스타틴 먹을 경우에 일부가 간 손상 때문에 일시적으로 간 수치가 확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런 환자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스타틴 중단하면 간 수치가 서서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스타틴 끊어야 되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스타틴으로 인해서 갑자기 간 수치가 올라가서 간이 진짜 손상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괴담 중에 혈관이 손상된다. 혈관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인데 콜레스테롤이 스타틴이 그걸 지나치게 낮춰서 혈관을 망가뜨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 잘못된 얘기고요. 꼭 필요한 콜레스테롤은 어느 정도로 유지를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스스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서 스타틴을 먹는다고 해서 혈관이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스타틴 괴담이 있는데
제가 거론할 가치도 없는 것들이에요. 뭐 잇몸뼈가 녹는다, 콩팥이 망가진다, 정력이 약해진다, 암에 걸린다, 뭐 이런 괴담들이 있는데 일일이 반박할 수도 없을 만큼 그런 가치도 없는 괴담들이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내가 의사와 상의를 했을 때 스타틴이 필요할 정도로 콜레스테롤이 높고 위험 인자가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조절하시는 게 맞습니다.